오늘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1비서로 추대된 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북한에서는 김 위원장의 공식 집권 10년을 맞아서 경축 중앙보고대회를 열고요.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다며 성과를 거듭 밝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정은 집권 10년의 의미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와 관련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정한범 국방대 안보보장대학원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 주요 일정이 몰려있는 한 주입니다. 오늘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공식 집권한 지 10년이 되는 날인데요. 그런데 이 날짜를 보면 공식 집권한 날짜와 실제 권력을 잡은 날짜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예, 2011년 12월 17일에 아버지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을 했고, 그 보름 안에 이제 군 최고사령관은 임명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군 최고사령관은 아무래도 이제 군부만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근데 이제 2012년 4월 달에 이제 오늘이죠. 그러니까 당의 이제 제1비서로 이제 취임이 됐는데, 북한은 당국가 체제입니다. 국가보다 당이 이제 우선하는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의 최고 수위 자리가 사실상의 이제 공식적인 권력 선계를 받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이제 국무위원회 또 제일 위원장이죠. 제1위원장에 추대가 됐는데, 이것도 국무위원회라는 것도 이제 북한의 국정 전반을 지도하는 자리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또 집행하고 결정하는 그런 자리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이제 최고 지도자로서 공식적으로 출범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죠. 네, 최고 지도자로서 공식적으로 출범한 것으로 평가하는 날이다. 북한 조선중앙TV 보도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10주년을 기념하는 중앙보고대회를 개최를 북한이 어제 했고, 이 자리에서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이 김정은 총비서가 10년 동안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했거든요. 10년 동안 국가 핵무력을 완성하는 것, 그것을 선언하는 것, 북한에게는 상당히 좀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교수님? 아무래도 지금 북한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체제 보장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고 나서 아무래도 가장 이제 두려운 것이 아버지 김정일 세대로부터 김정은 체제로 넘어오면서 북한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이제 가장 신경을 썼을 텐데요. 북한이 체제 보장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력으로 받는 방법이 있고, 또 국제사회로부터 보장을 받는 방법이 있을 텐데, 국제사회로부터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국가들과의 협상, 또 국제 규범을 지키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요. 또 국가를 보통 국가화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성취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쉬운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핵무력을 통해서 스스로 안보를 지키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업적을 그동안에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7년에 6차 핵실험을 하고요. 또 11월에는 화성 15호형을 발사해가지고 소위 이제 핵무력을 완성했다, 이런 선언을 했죠. 아마 그것을 가장 큰 업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북한이 10년 통치에 대해서 영화를 연일 방영 중이라고 해요. 그 영화에서 10년의 핵심 업적 중에 하나가 현대판 종파 분자를 제거한 거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다는데, 이 종파 분자가 처형된 고모부죠.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첫 번째 업적으로 이 장성택 처형을 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이제 사실 북한에서 종파 분자로 낙인 찍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권의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인물에 대한 어떤 호칭이죠, 사실. 예. 그러니까 장성택 당시 이제 행정부장이 처형된 이유가 반혁명 종파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에도 반하고 혁명에도 반하고 종파를 형성했다. 그것도 장기간에 걸쳐서 종파를 형성을 해서 최고 권력을 찬탈하려 음모를 꾸몄다.
그게 이제 고모 장성택의 채용 사유였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이제 이 당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체제고 특히 이제 유일 영도 체제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지도자는 최고 지도자 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2인자는 존재할 수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 당시 2013년만 해도 김정은 이제 당 제1비서가 취임한 지 2년째밖에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유일 영도 체제가 제대로 이제 형성이 안 된 그런 시점이었죠. 이제 그때 이제 장성택 행정부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이게 최고 권력 자리에 있었고 그 가장 측근으로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어떤 정책도 결정도 하고 또 집행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사실 장성택 그 사람이. 근데 이제 유일 영도 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가장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자비하게 이제 채용을 했던 거죠. 그 이제 10년을 해고해 보면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가 핵무력을 완성한 것도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지만 이 유일 영도 체제를 제대로 수립하는 것 그리고 공고하는 과정에서 이런 그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를 제거한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업적으로 이제 그 강조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만큼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체제 유지가 중요하고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유일 영도 체제를 형성해야 되고 또 유일 영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종파 분자들을 척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핵을 보유해야 되고 뭐 이런 논리로 이제 10년의 성과를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북한은 이렇게 체제 유지, 우상화 작업과 동시에 또 민생 사업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경제 그간 10년간 더 나빠졌고 실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이전 세대보다 못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예, 뭐 우리도 세대가 변하면 그 사회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도 이제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아무래도 북한이 아무리 폐쇄적인 사회고 또 정보를 통제한다고 합니다만 북한에서도 이제 과거와 달리 해외에서 이런저런 정보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인적 교류도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그 과거와 같이 이 완벽한 통제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뭐 그 북한판 MZ 세대라는 이런 뭐 표현도 나오는데 네. 그쪽에서도 이제 젊은 세대들은 아무래도 과거의 기성 세대들과는 다른 이런 그 정치적 행태, 사회적 행태를 좀 보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과거 선대에서의 그 당과 수령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 이런 양상이 좀 그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에 집권하면서 아버지와는 좀 상당히 다른 스타일의 그 리더십을 보였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소위 그 민생을 강조하는 것, 인민을 강조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아버지와 달리 스위스에서 그 유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외 문화 또 이제 밖에서 북한을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본인이 집권하면 좀 그 기존의 북한과는 좀 다른 세련된 통치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김정은 집권 초기에 마식령 스키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수대 물놀이장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뭐 지난번 그 남북 정상회담 때도 우리가 이제 그 광경을 봤습니다만 과학자들을 위한 도시를 조성한다든지 이래서 뭔가 그 인민의 삶과 관련된 부분에 최고 지도자가 좀 신경을 쓰는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줘 왔는데요. 이것이 이제 안타깝게도 뭐 그 남북 그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져서 북한이 이제 올바른 개혁 개방의 길로 나와서 좀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을 텐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 그 평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이 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비핵화 협상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가다가 이제 중단이 된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이제 코로나 국면 이후에
북한이 폐쇄적으로 아예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뭐 경제 발전을 지속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과거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초기에 본인이 추구했던 지도자 상과는 좀 상당히 멀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0주년을 맞아서 조선노동당 내에서는 칼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집니다. 당내 김정은 위원장의 장악력 선대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제 그 장악력을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려면 사실 그 이제 힘으로만 안 된다는 건 알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결국 그게 앞서 주신 질문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결국 주민들의 이제 삶의 질이 얼마나 이제 개선이 되느냐, 이제 경제 발전 또는 이제 주민들의 그 생활이 얼마나 개선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결국 이 장악력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북한 사회에서 이제 뭐 청년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다른 생각을 하는 이유가 대부분 이제 그 경제 문제와 연관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민생 문제라고 했을 때 이 민생 문제가 결국 뭘 얘기하느냐 하면 식의주 문제입니다. 의식주가 아니고 북한은 식의주. 네. 이제 먹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뭐 입고 뭐 이렇게 생활의 어떤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생필품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주거 문제. 그게 이제 살림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의 10년을 김정은 정권을 10년을 그 평가할 때 물론 이제 핵무력 건설이라는 이런 군사 분야의 성과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경제 건설이라든지 또 주민생활 향상과 관련해서 성과도 저는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그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식의주 문제와 관련해서는 확실히 이제 아버지 김정일 시대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죠. 북한에 뭐 굶어서 죽는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 많다는 뉴스는 우리가 지금 보고 듣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버지 시대는 안 그랬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평양을 비롯해서 북한의 어떤 곳곳을 저희들이 관찰을 해보면 확실히 북한 주민들의 이제 생활이 이전보다 나아진 건 맞습니다. 이제 그런데 근데 이제 이 뭐 국제사회 제재랄까 또 코로나19가 이제 이런 보건 위기가 닥치면서 북한이 여전히 이제 뭐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은 그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북한 내 뭐 칼바람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은 저는 사실 좀 뭐 동의는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김정은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국방 건설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경제 건설, 주민생활 향상 이것도 못지않게 지금 중요한 목표고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 맞거든요. 맞는데 이제 자기 뜻대로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의 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인사 스타일을 보면 세대 교체를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최고 권력자 그러니까 거의 뭐 최측근 인사들부터 시작해서 하급 실무자들까지 지금 아주 빈번하게 지금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게 그 기준이 뭐냐? 자기가 원했던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바로 교체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실적과 성과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지금 국정을 그런 방식으로 국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 당, 정, 그러니까 내각이죠. 그다음에 군부 뭐 이쪽에 이제 그 세대가 빠르게 교체되기도 하고 인물이 계속 교체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 숙청이 아닌가, 이게 무자비하게 진짜 뭐 사람들을 이렇게 내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설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제 북한식 논리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무능력하고 또 어떻게 보면 별로 이제 충성스럽지도 않고 또 성과도 못 내고 이런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지금 물갈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측면에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북한식 논리라는 게 바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지금 저희가 계속 화면에서도 발사되고 발사되는 화면들이 나가고 있어요. 올해만 해도 벌써 10차례 이상 미사일 도발을 했고 북한이 실제로 지난달 24일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단 말이죠. 북한은 화성 17형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이게 9형, 화성 15형일 거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를 했거든요. 여기 뭐 베이징 올림픽도 있고 남한의 선거도 있고 해서 그렇게까지 이 잦은 도발을 할 것으로 예측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예상을 이제 뒤엎고 뭐 굉장히 많은 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 그래서 예. 아마 이제 이것도 북한이 그냥 뭐 독자 노선으로 쭉 가겠다라고 하는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게 이제 활용점정을 찍은 것이 소위 이제 화성 17형이라고 해서 새로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16일 날 보면 이것을 발사를 했는데 이게 공중에서 폭발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마도 북한의 인민들이 많이 봤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 인민들이 보는 앞에서 대대적인 실패를 자인한 것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을 이제 감추기 위해서 곧바로 며칠 만에 화성 15형을 17형인 것처럼 거짓으로 이렇게 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뭐 아시겠지만 저렇게 굉장히 고가의 첨단 기술의 제품을 시험 발사를 했는데 이것이 공중 폭발했다면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뭔가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서 발사를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다른 국가들 같으면 저렇게 실패를 하고 다시 발사하는 데까지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걸릴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불과 며칠 만에 다시 발사를 해서 똑같은 걸 발사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넌센스죠. 그런데 이제 우리 정보 당국에서 좀 면밀히 분석을 해본 결과 예. 전에 발사했던 16일 날 발사했던 17형, 그러니까 하늘에서 공중 폭발했던 17형과 24일 날 발사한 것이 상당히 이제 다른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일단 탄두의 모양이 좀 달랐고요. 예. 이게 크기도 이게 좀 17형이 15형과 다르려면 보다 멀리 가고 좀 복잡한 기능을 수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잡한 기능이라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 탄두 부분에 탄두를 하나만 싣는 것과 여러 개를 싣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개 싣는 게 아무래도 여러 개의 탄두를 날릴 수 있으니까 더 예. 고성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멀리 날려야 되니까 멀리 날리면 미국 전역을 사정권 안에 안정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멀리 날리려면 아무래도 연료를 많이 싣고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동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분석을 해본 결과 역시 이제 17형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멀리 보내기 위해서 또 이제 엔진을 이제 쌍발 엔진을 그러니까 두 쌍으로 하면 총 4개의 엔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한 쌍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15호형으로 17형인 것처럼 위장해서 쏜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다만 이것이 17형이 영원히 실패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얼마나 지금 절치부심해서 이거 다시 또 개량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만간 또 화성 17형을 다시 시험 발사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탄두 시기 등으로 미뤄봤을 때 15형으로 확실해 보인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주가 북한에게 중요한 주입니다. 앞서 얘기를 했지만 김정은 공식 집권 10주년이고 그리고 북한의 태양절, 그러니까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이라고 하면서 민족 최대 명절로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력 도발이 이루어질 거다. 특히 100주년, 105주년 이렇게 꺾이는 때 크게 무력 도발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거라는 관측이 많은데 교수께서는 이 무력 도발의 가능성 그리고 그 형태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뭐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시듯이 뭐 7차 핵실험이 단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저도 봅니다. 사실 또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들이 계속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 또 북한이 이제 지금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보통 이제 ICBM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항상 이제 핵실험을 함께 이렇게 단행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결국 궁극적으로 뭐 장거리든 중거리 미사일이든 그게 결국은 이제 핵탄두를 장착해서 이 미사일로 이제 날려보내야 되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핵탄두, 뭐 소형 핵탄두든 뭐 대형이든
그 핵탄두와 관련된 성능을 이제 실험할 수밖에 없죠. 뭐 기폭 실험이라고 하고 뭐 그러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결국 핵실험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지금 뭐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도 많은 또 신형 전술 또는 뭐 전략 그런 무기들을 계속 좀 과시해 왔거든요. 또 이번 뭐 열병식에서도 뭐 지금까지 보여준 거와 다른 또 신형 무기를 보여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장 지금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또 더 우려하는 것은 어떻든 이제 북한이 이런 추가적인 도발을 좀 이렇게 멈출 수 있는 뭔가 이제 그런 그 한미 간의 대응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이제 모색이 돼야 되는데 이제 북한의 과거 도발 방식을 보면 결국 이제 저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 선대선, 강대강 대결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 쪽에서 추가 제재를 가한다든지 또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 정권을 이렇게 좀 뭐 비난한다든지 뭐 이러면 거기에 맞대응해서 이제 강대강 대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필립 그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내정자가 또 뭐 불량 정권이라는 호칭도 사용하고 그렇죠. 또 뭐 북한이 가장 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이 비핵화 원칙 그러니까 CBID라는 예. 이 뭐 완전하고 또는 포괄적인 그러면서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뭐 핵 포기를 우리는 목표로 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북한을 추가적으로 자극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북한의 추후 이제 군사 도발 형태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죠. 네. 미국도 예외적으로 태양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예상을 하면서 경고하기도 했고 교수께서도 이번 주 어느 정도의 도발을 전망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뭐 어느 정도 도발일지를 예측하는 것은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이죠 나와서 남한에 이제 핵 타격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랬다가 또 아니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북한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어쨌든 핵무력 완성이거든요. 네. 이 핵무력을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우리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핵 실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미사일 실험이 될 수도 있는데 뭐가 됐든 약한 걸로는 사실 안 하는 이만 못한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른 날도 아니고 김일성의 110주년이고 김정은의 10주년인데 뭐 단거리 미사일 하나 발사 뭐 이런 거는 너무 북한 인민들에게 보여주기에는 너무 초라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예 안 하면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아예 컨셉을 바꿔서 뭔가 좀 다른 경축 분위기로 그냥 가고 뭐 나중에 뭐 당 창건일이라든지 뭐 이런 날을 골라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뭔가를 한다면 좀 세게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공식 집권 10주년 북한의 태양절 무력 도발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 관련 대담 나눠봤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정한범 북방대 안보보장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